어른들 말 잘 들어 손해볼 거 없다는 건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이 모든 것에서 다 통하는 건 아니라도 삶에서 쌓아온 경험치가 주는 정답들과 인생을 살면서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아버지 손에서 클 수밖에 없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촉정은 깊은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마가 없어서 행여딸이 주눅들까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절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풍채도 좋고 인물도 번듯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식당이 있는 건물 역시 아버지 명의의 것이었죠. 돈도 능력도 있는 아버지에게 재혼 권유도 수차례 들어왔지만 혹여나 어린 딸한테 상처가 될까 당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네요. 호랍이라 살면서 딸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행여 놓칠까봐 아버지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참 열심히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걸 제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들이 알 수 없을 만큼 밝게 컸습니다.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듯 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 취직도 단박에 됐어요. 저는 늘 아버지에게 빛나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 단 하나의 선택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건 바로 제 남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보다 빼어난 외모지만 다소 유약한 인상을 가진 제 남편을 처음 소개 때부터 그리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게다가 장남인데다 밑으로 시동생이 둘이나 있는 조건도 아버지보다 나이가 젊은 시부모님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계신 것도 영 못마땅해 하셨네요. 꼭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어? 혜영아, 아버지가 다 옳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이때껏 살면서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이력이 있어. 사내가 얼굴 반지르르 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남의 말에 휘둘리게 강단 없어 보이는 것도요. 아버지, 겪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짓지만 말고요. 지원씨 좋은 남자예요. 사람 그 자체로만 봐주세요. 무엇보다 제가 많이 좋아해요. 네가 사는 놈을 많이 만나본 녀석도 아니고 처음 사귄 남자랑 결혼부터 한다고? 인서가 여자든 남자든 다 두루두루 많이 만나봐야지. 그리고 설령 남자는 괜찮다 치자. 결혼은 그 집안과 그 식구들까지도 다 껴안는 건데 그 집 부모만 봐도 하나같이 몸도 마음도 멀쩡한데 그 나이에 맨 집에만 있다는 것도 마음에 영 걸려. 부모라고 어디 다 같은 부모라더냐? 자식을 봄인 줄로 여기는 부모도 세상엔 분명히 있어. 아버지는 그냥 주한신의 조건이 나빠서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만큼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물인 줄 미처 몰랐어요. 저는 얼토당토 않는 모함까지 아버지에게 씌우면서 정말 결사투쟁을 하듯 반항도 하고 애원도 하고 단식까지 했어요.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게 그토록 무르디무른 아버지라면요. 저는 결국 그렇게 결혼을 강행할 수 있었네요. 아버지의 가슴을 다 쥐어뜯어 놓고 전 그저 행복하다고 희희낙낙했죠. 당시에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이 혼사를 탐탁치 않아 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제 어리석은 마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다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보고 똥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져보고 막까지 보고 나서야 똥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왜 결혼할 때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란 말을 하는지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꿈같은 신혼여행을 보낸 후 시댁의 인사를 오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친정아버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저만의 자존심이었고 옥이었죠. 아버지의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회사 대출을 받아서 자그마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생활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일부러 말리면서요. 사실 남편보다 제가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 조건도 더 좋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많았어요. 시댁에서 전셋집 하라며 보태준 2천만 원은 사실 우리가 얻은 집 전세금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태주니 그저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니까 대출금 갖고 아껴 살며 점점 넓혀나가면 되겠다 생각했네요. 그런데 신혼여행 후 인사를 하러 간 집에서 좀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시부모님이 전세금 좀 보태준 걸로 엄청 생색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그거야 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끝에 제 친정아버지를 언급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잖아요? 너네가 잘하면 우리가 또 보태줄게. 그러면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도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너희도 부지런히 돈 모으고 해.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네 아버지는 딸 자식 하나 있으니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주실만도 하겠구만은. 아니, 몇 천이라도 좀 보태줘서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좀 좋아? 괜찮다. 우리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종종 돈 보태줄게. 여차하면 아예 동무와 같은 집에 살아도 좋고.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의 말에 신우들까지 달라붙어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심지어 신랑까지 동조하는데 저는 거짓으로도 웃음이 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나만 이방인처럼 소외가 된 듯한 서운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또한 혼자 쓸쓸히 저희 내외를 기다리실 친정아버지가 생각나 와락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신우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오빠가 만약 은영 언니랑 결혼했으면 바로 자가로 들어가게 했을 건데. 부자의 의사라고 잘난 척하기만 하던 그 여자 얘기가 왜 나와? 재수없게. 아마 신우이는 남편의 전 여친 이름이 은영이라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간보듯 제게 버젓이 얘기한 걸까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너희들 그만해. 아가, 네가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지난 얘기야. 시환이가 인기가 많아서 저들이 좋다고 줄줄 따라다니는데 어쩌겠니? 잘난 남자 데리고 사는 여자의 운명이라 여겨. 지금은 너밖에 없잖니? 나 닮아서 내 아들이 인물 하나는 잘났으니까 그냥 네가 감수해야지. 나랑 주환이 닮은 손주 태어나 봐라. 얼마나 또 인물이 훤할 것이야? 우리 주환이같이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위를 본 너희 아버지도 복 받으신 거지. 그저 고슴도치의 새끼 사랑이라고 치부하려고 했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하더군요. 제가 안 본다고 생각했겠지만 시누이들끼리 눈짓으로 시선을 교환하다가 피식 웃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제가 듣기론 그 의사라는 여자네 집안에서 엄청 반대를 해서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저랑 만난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잘난 아들과 오빠를 차지했으니 며느리이자 새언니인 내가 알아서 잘하라는 말로 들린 것은 왜일까요? 속 좁은 제가 안이 꼽게 들었던 탓일까요? 아, 이래서 시댁 사람들 말 한마디는 색이면 색일수록 모두 다 가시처럼 콕콕 박힌다 말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불편한 인사를 마치고 친정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손을 잡더군요. 나는 혜정이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다 지나간 인연이고. 아는데, 다 아는데. 앞으로는 자기네 집 사람들이 말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자기네 집이라니. 이젠 네 집이기도 해.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냐? 적반하장식으로 투덜거리는 남편의 꼴이 순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밉살스러웠어요. 하지만 안 좋은 기색으로 친정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는 못난 꼴을 친정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먼저 사과했네요. 그래, 그 말은 내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인상 좀 펴. 알았지? 하지만 남편의 미간은 좀처럼 펴질 줄 몰랐고 딸자식 일이라면 언제나 눈에 불을 켜시는 아버지가 그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으셨죠.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들어가지도 않던 밥이 친정집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갔어요. 원래도 솜씨 좋기로 소문난 아버지 식당이었지만 이 밥상에 정성 가득한 아버지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것이 이유였을 거예요. 체하지 않게 뜨거운 국물로 바꿔주시던 아버지가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저한테 슬쩍 물어보셨어요. 너 이서방이랑 싸웠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이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사내 새끼가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애처럼 뚱하니. 에이, 아버지도 새끼라뇨. 이젠 결혼도 했는데 이서방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처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사위도 같은 자식이라잖아요. 알았다. 근데 며느리를 딸같이 사위를 아들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 모조리 다 거짓부렁이니까 믿지 마. 세상에 그런 맘은 없어. 내가 주원이 아니 이서방한테 잘해지는 건 오직 다 혜영이 널 위해서야 이거사. 더는 대시시 웃으며 다시 밥숟갈을 떼는데 아까같이 엄청 만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초전부터 아버지한테 못난 꼴을 보여드렸고 혹시나 실망시켜드렸나 싶어서 괜히 우울했어요. 그래도 곧 우리 둘만의 신혼보금자리에서 다시 안정감과 행복을 찾았지만요. 신혼생활 중에도 남편은 제게 성실하고 다정다감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신랑을 바라보는 친정 아버지의 눈길도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소중한 첫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좀 더 넓은 집으로 넓혀가려고 고심할 때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어요.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들이 현재 당신들이 사는 집을 팔아 못할 테니 큰 집을 사서 다 함께 모여 살자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다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제 마음이 아주 잘못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로는 아이 양육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어머니는 몹시도 게으르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한창 손길이 필요한 갓난쟁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어요. 왠지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고된 시집살이를 동시에 병행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저는 결사 반대했던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신랑에게 제 이런 우려와 걱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잘해야 할 신랑이 쪼르르 어머님에게 달려가서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셔서 절 더 황당하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저는 초정부터 밀리면 당신들 뜻대로 될 것만 같아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시부모님과 덩달아 합가를 기대하던 시누이들이 오롯이 제게만 잔소리를 한 바가지 퍼붓더군요. 이에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네요. 당신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내 허락 없이 그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 아닌 말로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애랑같이 복덕거리면서 살아. 가족들이 우리 생각해서 집을 파신다 하는데 그렇게 돈 보태어 큰 집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알콩달콩 살면 나쁠 건 없잖아. 넌 좀 많이 예민해. 내가 너 착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 그간 어떻게 숨겼나 싶은 성격이 보여서 좀 그렇다. 남편이 말하는 한가족이라는 단어. 그 어딘가에 과연 제가 들어가 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뇨. 제게는 시댁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가 고스란히 보이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끝끝내 모른 척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식구들끼리 다 뜻을 맞추고 몰래 집까지 구해서 이사하는 날이 도래하고 말았네요. 저는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남편이 정말이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엄연히 일가를 이룬 장성한 아들을 쥐고서 흔드는 시부모와 옆에서 얄밉게 맞장구 치는 시누이들까지 모두 눈에 안 보였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큰 집으로 간들 세대 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서로 얼굴을 수시로 마주쳐야 한다는 자체가 제겐 너무 큰 시련이었죠. 게다가 육아와 요리며 설거지며 빨래 등 집안일은 온통 저에게만 독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리 있는 집 사모님 출신도 아닌 걸 버젓이 아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으신 분이시더군요. 거기에 자기 얼굴에 붓만 칠하고 쇼핑만 할 줄 아는 시누이 둘은 말해 뭐하겠어요. 얌전히 제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좋으련만 틈틈이 저희 내외와 아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와서는 제 화장대나 옷장을 열어보고 몰래 화장품을 바르고 구색 갖추느라 저도 아껴입던 멀쩡한 옷을 말도 없이 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신랑만 저를 위해 준다면 충분히 감내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집안에서 저와 그나마 돈벌이를 하는 남편이 회사 다니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는 건 가장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달래는 일에도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얼굴 본 지 오래됐다고 아기랑 친정아버지에게 찾아간 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제가 오니까 품에 있던 아들까지도 숨이 넘어갈 듯 울더라고요. 엄청나게 당황하신 친정아버지는 안절부절하시면서 저희들을 식당 위에 마련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선 냉수부터 먹이며 진정시키셨지요. 근심에 잔뜩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런 얼굴이 진짜 부모의 얼굴이었구나 라며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걱정거리를 말씀드려서 시름에 잠기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실타래처럼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만큼 저도 힘들었나 봐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제 얘기를 들으시던 아버지는 결국 분노하고 마셨죠. 그런 뻔뻔한 인간들을 모았나. 지들이 손만 보태서 큰 집 누리고 싶었을 건데. 아니, 이 서방은 그냥 지 부모 편만 들었대?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가 우선이어야지. 그러게, 아버지가 좀 해준다 했을 때 받을 것이지. 혜영아, 지금도 늦지 않어. 네가 원하면 아버지가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전세가 뭐야 그냥 네 명의로 돌려줄게. 예전 같으면 괜히 없는 자존심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듯 굴고 싶어서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걸 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제가 똥줄이 타긴 탔었나 봐요. 결국 시댁 식구들하고 부대끼며 사는 것에 진저리가 났던 저는 친정아버지의 애원 아닌 애원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제 직장이 있는 동대문구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해 주셨어요. 제가 당당하게 시댁 사람들한테 지금 살던 집은 그대로 드린 채 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로 입주하던 날 말로는 잘됐다, 축하한다 하면서도 내심 시댁 사람들은 이사를 돕기 위해 직원들까지 데리고 온 친정아버지를 흘금거리더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시댁 사람들에게 저희 친정아버지는 딸 신혼집에 크게 보태주지도 못할 정도로 어느 건물에 새들어 근근히 식당이나 하는 능력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대출 하나 안 끼고 집을 단박에 사주다니 의심스런 눈초리로 아버지를 흘끔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늘 무시당하며 은근슬쩍 친정아버지를 얕보던 시댁 어르신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집을 나가 큰 집으로 옮기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축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 축하만 해주면 좋을 자리에 안 해도 될 말씀들을 꼭 덧붙이더군요. 너도 참 의문스러운 데가 다 있구나. 속일 걸 속여야지. 아니, 집에 돈이 있으면 있다고 할 것이지. 누가 너네 집 뜯어먹는다 하디. 우리가 어디 너네들한테 보태면 보탰지. 어디 손을 벌릴 사람이더냐? 아유, 며느리가 우릴 날로 본 거지.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연달아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인생사인지는 몰라도 좋은 순간도 시에 가더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싫다며 은퇴하고 사업이나 할까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제 친정아버지의 재력을 알아채고는 한순간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근근히 둘이 맞벌이하면서 집도 유지하고 돈 한 푼 벌 줄도 모르는 시댁 사람들을 건사하느라 말만 드립다 하고 사표를 쉽게 던지지도 못하던 사람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말도 없이 사표를 냈더군요. 그리고 제게 회사 그만뒀다며 당당히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제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인생의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린 그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미웠어요. 그런 제 속상한 마음을 알아챘던 걸까요? 아기가 태어난 이후 살갑게 구는 법을 잃어버렸던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감싸며 안으면서 나긋하게 말하더군요. 나도 우리 여보랑 아기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래가 안 보였어. 차라리 비전 없이 그 몇 푼도 안 되는 회사 월급 받느니 아버님 밑에 가서 장사를 배울까? 물론 쉽진 않겠지만 아버님처럼 이미 터전 잘 잡은 자영업자한테 장사 요령 제대로 배워서 아버님 식당 이름 딴 2호 분점에 내면 어떨까 하는데. 내가 거기 사장을 하면 정말 나 잘할 자신 있어. 혼자서 거창하게 사업구상까지 하는 남편이 그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 식당으로 돈을 벌고 빌딩을 사기까지는 얼마나 갖은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딸인 제가 잘 알거든요. 식자재를 하나씩 다 맛보며 새벽 시장 다니면서 좋은 걸 고르려고 노력하고 온갖 사고나 민원들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해결하기 위해 동군서주 발로 뛰신 노력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식당이 번성했던 건데 지금 가진 것과 보이는 규모만 보고 남편이 너무 쉽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게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제 아이의 아빠가 백수건달인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친정아버지에게 사위 한번 믿어보고 일 가르쳐달라고
제가 또 고개 숙여 부탁드렸네요. 이제는 고운 정보다 미운 정보 터주는 남편이지만 어쨌든 제 남자고 제 아들의 아버지니까요. 친정 아버지는 딸인 저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래도 남편을 아들처럼 삼으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식당에 가서 들여다보는 제 눈에도 남편은 썩 누군가를 위해 서비스를 하고 돈을 관리하는 영업 체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또 이것 때문에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며 퉁퉁거리는 남편에게 그럼 때려치우고 예전처럼 회사 다녀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참아야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식당에 갔는데 저와 통로에서 마주친 키가 크고 늘씬한 남자 하나가 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저도 왠지 그가 낯이 익어서 덩달아 갸웃거리는데 시익하고 장난스럽게 웃던 남자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갑고 잘생긴 남자처럼 보였더니 얼굴이 웃으니까 비로소 어린 시절 아는 얼굴로 변하더군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2살 어린 윤석이었습니다. 좀 가난했지만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윤석이는 어릴 때도 참으로 똘똘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아이였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는 윤석이가 지금 강남에서 변호사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된 친정 아버지 식당에는 벌써 몇 번 왔었다고 하네요. 법인 사람들 다 끌고 와서 해준 회식만도 몇 번이나 된다고 곁에서 대견하다는 듯 어깨를 툭툭 치며 친정아버지가 칭찬도 하더군요. 너무 잘 자라줘 고맙고 기쁘면서도 그 애와는 다르게 회사 다닐 때보다는 다소 추레해진 몰골로 식당을 누비는 제 남편이 솔직히 좀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남편도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조우한 동네 동생이랑 담소 나누는 제게 계속 세모꼴 눈을 한 채 눈치를 주더군요. 인상을 쓰니까 못난 얼굴이 더 못나 보였네요. 괜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고개를 돌리는데 제 친정아버지가 혀를 차시면서 중얼거리시더군요. 원래 윤석이가 나이가 어리지만 않았어도 이 네 짝씩 길라 했는데. 하나만한 푸념이자 농담 같은 말이었죠. 윤석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만 않았어도 그날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저한테도 혜영 누나가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치에 굳는 그 애를 보면서 저도 쓸데없는 농담 그만하라며 어깨를 툭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쪽을 내내주시하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친정 아버지와 저를 향해 눈을 치켜뜨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장을 남편한테 시달렸어요. 남편은 땀에 쩔어서 고생하는데 와이프는 딴 남자랑 시시덕거리고 있고. 아버님도 그래. 그거나 들으라는 말 아냐? 너 따위가 언감 내 딸이랑 결혼할 깜냥이었냐고. 그 잘난 벼드새 새끼를 사위로 드리고 싶었다고 한숨을 쉬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버젓이 놈이나 하시고. 너무 허물없이 어릴 때 봤던 사이라 아버지가 편히 말씀한 거야. 맘에 두지 마.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널 만나고 활짝 펼쳐질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이런 황당한 다그침과 억지까지 듣다 보니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들 아빠가 자신감 없어지는 것이 제 탓은 아니지만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들어오는 것도, 그래,
남자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 하면서 그래도 너무 방황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줬어요. 친정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점은 제 아버지를 눈치도 안 보고 원 없이 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심각하게 굳어있는 것을 본 저는 가만히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몸이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안색이 너무 나빠요. 아니야, 아무 일도. 혹시 그이가 무슨 사고를 쳤나요? 왜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정말 이 상황 때문에 뭔 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식구들이 저한테 뭔가를 속이고 말 안 하고 그러는 거 너무 지쳤어요. 아버지만은 제발. 한숨을 푹푹 내쉬던 친정아버지가 입을 열어 하신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홀과 계산대를 보게 한 친정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카운터에서 시제금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설마 했는데 망설이다가 보게 된 CCTV 화면에서 제 남편이 몰래 돈을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군요. 몇 번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꾸짖고 주방 쪽을 맡겼는데 또 사달이 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식자재를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받아오던 업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 업체와 계약을 끊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대가로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와 아기 그리고 생각보다 성깔이 있는 사위를 생각하며 친정아버지는 오랫동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어요. 아버지가 당신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아버지 속이면 내 얼굴이 뭐가 돼? 아버지 밑에서 일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야. 차라리 그냥 다른 데 식당을 차리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회사를 다시 다니면 안 돼? 아니, 나한테 식당을 차릴 돈이 어딨어. 혹시 아버님이 돈 좀 해주신대? 아니, 아버지한테 돈을 어떻게 또 해달라고 해. 그냥 이 집에 담보를 잡혀 뭘 하든지. 우리 아직 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내가 코딱지만한 식당 하나 차리려고 회사를 그만둔 줄 알아? 아버님 식당이든 그 건물도 아버님 거 아냐? 난 잘 몰라. 아버지는 돈 문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게 아버지 거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왜 궁금해야 하는 건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는데. 아버님 재산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그러면 나 서운해. 말을 말자. 그냥 자기는 어서 아버지나 식당에서 나와. 나도 아직 돈 벌고 있고 자기도 이 집 담보 잡혀서 다른 걸 시작해도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입술을 대빨 내민 채로 건성으로 내 말을 듣는 남편이 아까부터 계속 진동을 울리는 핸드폰을 보다가 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외박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돼버린 남편에게 있는 정도 다 남아있지 않았고 친정아버지를 실망시켜가면서 했던 제 결혼이 후회스러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어떻게 설득시켜 아버지 식당에서 나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겨우 잠든 새벽 갑자기 아버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새벽에 연락한 적 없던 아버지인지라 저는 걱정하면서 바로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네요. 아버지가 식당에 있는 집
현관문 근처에 쓰러진 것을 같이 수산물 시장에 가자고 약속했던 주방장 아저씨가 발견한 것이었죠. 급하게 시댁이 아닌 친구에게 아기를 맡긴 저는 병원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심근경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긴급수술로 겨우 소생은 시켰지만 의식도 없이 숨만 붙어있는 모습이더군요. 어디에 있었던 건지 구겨진 와이셔츠에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남편이 누구의 연락을 받은 건지 병원으로 달려와서 절 끌어안았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저는 남편을 떼낼 힘조차 없었네요. 그날부터 기약 없는 친정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이어졌어요. 몸을 만지면 여전히 따스한 피가 도는 아버지였건만 꼭 감긴 두 눈을 다시 뜰 줄을 몰랐죠. 제가 너무 마음고생을 시켜서 또 마지막에 못난 사위의 꾸락서니에 얼마나 기가 찼으면 저렇게 되셨을까 자책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직장에 휴직을 내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됐고요. 다행히 친정아버지의 주치의인 여성 의사가 제 손을 잡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손을 신의 손길이라도 되는 듯 꼭 쥔 채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이었네요. 남편은 비어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당이 끝나면 꼭 아버지에게 들러서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든든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못난 남편의 행태에 화도 많이 났지만 제 곁을 지켜주는 그이가 있기에 저는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이도 병문안을 다녀갔어요. 윤석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몇 번이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말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문병을 와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네요. 친정아버지가 의식이 없더라도 제 곁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했기에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죠. 남편이 그동안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식당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실도 저희 집 명의를 시댁 사람들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한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평소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행태를 수상히 여겨오셨더군요. 윤석이에게 미리 부탁해 시댁 식구들을 관찰해왔더라고요. 아마도 병원으로 찾아와 윤석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따위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던 시기였기에 윤석이가 진실을 알려줬던들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담당 의사에게서 친정아버지의 연명치료가 더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폐가 염증으로 인해 너무 망가져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말에 이제는 그만 보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네요. 제가 총총 부은 눈으로 병동에 와서 아버지의 손길에 이마를 대고 누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어요. 늘 그랬듯 남편이 아니라 윤석이었습니다. 그 애가 와서는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누나, 이러다가 누나가 먼저 쓰러지겠다. 윤석아, 아버지, 이제는 보내드려야겠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런 누나 모습 보면 딸바보인 아저씨는 엄청 힘드실 거야. 그치. 우리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실 거야. 그래, 나조차고 이러면 안 돼.
누나, 바람이라도 쐬러 가. 여기 아주머니 계시니까.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겨놓고 저희가 발길을 옮긴 곳은 병원 장례식장 옥상이었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마음 놓고 올라고 저를 데리고 온 윤석의 마음을 잘 알지만 이상하게 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 할 뿐이었죠. 제가 가슴속 응어리진 한숨을 겨우겨우 토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반대편 계단에서 올라오는 남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게는 너무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네요. 경악한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대표정을 보고 뭔가 알아챈 윤석이는 하염없이 떨리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연명치료 의미 없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나 좀 걱정되는데 주하나. 장인어른은 어서 가셔야 돼. 그래야 그 건물도 식당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지. 씨, 당신 마누라가 상속해봤지 주한이 네가 받을 것도 아닌다? 걔 돈이 내 돈이지. 상속만 받으면 이래저래 구슬려서 내 명의로 돌리고 하면 돼. 그러면 걔랑도 헤어지고 너랑 다시 시작할 거야. 하여튼 엉큼하긴. 네 마누라는 네가 이런 사람인 걸 알까 몰라. 걔는 나한테 관심 없어. 오로지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나 평생 끼고 살라 그래. 이 천인공노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제 남편과 아버지 주치의인 그 여의사였어요. 남편이 대학교 때 오래 사귀었다는 전 여친인 은영이라는 여자였던 겁니다. 너랑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려면 장인어른 상태 호전되는 거 절대 들켜선 안 돼. 나도 몰랐는데 장인어른이 진짜 엄청난 알부자였더라고. 그럼 나 병원도 차려줘야 돼. 우리 집이 망해서 이런 데서 월급쟁이 의사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이런 생활 이젠 지긋지긋하거든. 너 나 꼭 책임져라. 안 그럼 나 다 불 거야. 너 이런 개 낀 거. 너 입 진짜 안 예쁘다. 그냥 내가 빨리 틀어말라야겠어. 둘이 입술을 부딪히며 축축거리다가 계단 밑으로 사라지더군요. 너무도 어이없고 허탈하면 사람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그 꼴이었어요. 윤석이는 웃다가 울다가 하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서는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이끄는 대로 아버지의 병실에 내려오자마자 다른 병원에 가는 전원 조치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헝클어진 셔츠와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한 채 남편이 세모꼴로 눈을 뜨며 제게 소리치더군요. 아버님을 어디로 옮긴다고? 너 의사 말 못 들었어. 너무 잘 들었지. 아버지 상태 호전되셨대. 그래서 정밀검진도 되고 올해 장기 입원도 되는 시설 좋은 병원으로 다시 옮길 거야. 무슨 개소리야. 아버님 곧 돌아가신데 혜영아 정신 차려.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뜨며 픽 하고 웃으니까 분노한 남편이 제 팔을 내리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몸을 채차게 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의사가 나타나서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더군요. 보호자님, 한 분 가라앉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연명치료는 이제 그만두고 마음의 준비를. 설명 잘 들었고 마음의 준비도 잘했어. 네가 아까 말했잖아. 아니, 왜 갑자기 반말을. 어느새 주변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한 여의사와는 달리 남편은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치더군요. 네가 아버님 끔찍하게 여기는 건 아는데 이러면 아버님 더 힘드셔.
너 같은 사위 새끼가 힘들게 한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 아닐까? 너네가 저기 장례식장 옥상에서 슈두말이 비비적거리면서 한 말 다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 호전되고 있다며. 거기 의사 선생, 근데 왜 호스를 빼래? 의료법 위반 아니야? 아니지. 살인 미수인가? 윤서가 말해봐. 이것들 죄명이 뭐야? 윤석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과 여의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글쎄, 걸리는 죄명이 한두 개가 아닌지라. 이 새끼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거야? 너네들 둘 도대체 무슨 사이야? 오호라, 둘이 붙어먹는 사이구만. 둘이 짜고서 모함이나 해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들고. 붙어먹는 사이는 당신과 여기 여자 의사 둘이지. 우리는 아니고. 남편은 빌미를 잡았다는 야비한 얼굴로 저를 보고 이죽거렸어요. 하지만 곧 윤석이가 주머니에서 꺼내든 휴대폰 녹음 소리를 듣자마자 의기양양한 얼굴이 허렇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호전되고 있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와 적나라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소리들이 다 녹음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지 마, 혜영아.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은영이가 날 꼬드겼어. 예전에도 이렇게 하는 식구들 본 적 있다면서. 난 정말 안 하려고 했어. 됐고. 축하해요, 은영씨. 둘이 콩밥 나란히 먹고 나오면 결혼 잘하고 사세요. 근데 저 별거 없는 인간이랑 사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아, 그 집 식구들도 너무 별로다. 어머님은 너무 게으르고 아버님은 욕심이 돼지 같고 신은년 둘은 천박하고 인기도 없어서 아마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거예요.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야, 누가 저런 거랑 결혼한대. 돈이나 뜯어내보려고 했지. 내가 저딴 똥을 왜 밟아.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뭐 돈? 대말을 듣자마자 울그락불그락 변했던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아웅다웅하는 꼴은 곧 경찰들에 의해 끝났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두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유명 대학병원에 최고급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둘은 재판을 받았고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제 아들의 양육권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줄 수 있고 부유한 재산을 가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울고불고 애원을 하다가 손주를 핑계로 협박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윤석이의 발언에 결국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렸네요. 그리고 너무 슬프지만 결국 친정아버지는 제 품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가시기 전 반짝 눈을 뜬 채 저와 제 곁을 지키는 윤석이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가셨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대하셨던 식당을 그대로 남에게 넘긴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경영을 맡았어요. 제 자문 변호사를 자처한 윤석이 덕분에 초반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마음은 없습니다.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고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두렵거든요. 아직 어린 아들도 더 키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우연찮게 우리 식당 주방장님의 혼잣말을 들은 저는 조만간 용기를 내볼까 하기도 해요. 이미 둘만 모르는 연애를 하니까 다른 사람 만날 여력이 있나. 변호사면 뭐하고 사장이면 뭐하냐. 둘 다 헛똑똑인데. 눈치채셨나요? 이제는 저만 바라보는 그에게 곧 고백할 겁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나간 못난 사랑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는 연연하지 마세요. 시간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는 법이거든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